이 모든 불쾌하고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요소를 없애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올더 헉슬리가 만든 멋진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양 기원을 쓰죠. 서기 2019년. 뭐 기준이죠? 예수 탄생 기준으로 2019년입니다. 근데 여기는 멋진 신세계는 헨리 포드를 기원으로 씁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헨리 포드인데 헨리 포드가 탄생한 기준이 아니고 포드 자동차에서 T형 자동차를 생산한 1908년을 기준으로 쓰고 교회에 가도 우리 포드님을 영접합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포드를 단군이자 신으로 여기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예요. 책 첫 장을 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겨우 34층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회색 빌딩 정문 입구 위에는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34층이 겨우라 그랬죠. 그죠? 엄청나게 고층 빌딩이 많은 미래 사회임을 알 수가 있고 나지막한 회색 빌딩이란 건 뭐냐면 다소 싸하고 우울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싸하고 우울한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런던 중앙 부하 조건반사 양육소. 배경이 런던임을 알 수 있죠. 부하? 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알부하는? 알부하죠. 여기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멋진 신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계급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교를 하면 알파가 한 성골, 진골 정도 되고 6두품, 5두품, 4두품, 3일두품 내지는 노비 정도로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 같은 경우는 정자 하나, 난자 하나 만나고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감마, 델타, 입실론 같은 하등 계급은요. 그 유전적 조작을 일으켜서 난자에서 이렇게 싹이 나도록 배양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96명의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이 착상된 이 태아들이 병 속에서 자라요. 그 병이 곧 엄마의 뱃속이고 인큐베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태교를 합니다. 자기 계급에 맞는 태교를 하는데 어떤 짓을 하느냐? 혈액 공급량을 조절을 해요. 알파는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줘서 태어나면요. 일단 키가 큽니다. 잘생기고 지능이 높고 완벽한 인간이 나와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혈액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여요. 그럼 산소 공급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70%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전응아가 나오니까 요 입실론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를 딱 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면 갈수록 일단 키가 작아져요. 이 사회에서 키가 작다는 건 열등한 존재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입실론 같은 애들은 어차피 노동해야 될 아이들인데 쓸데없이 지능 좋아봐야 이건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태교부터 지능과 몸을 조작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델타나 입실론 같은 경우는 노동자 계급인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빛을 쬐요. 그럼 태아가 막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울 때 혈액 공급량을 최대치로 올립니다. 그럼 태아가 좋아해요. 산소. 좋아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말 그대로 출생이 아니라 부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태아가 아니라 영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기 교육이 시작되는데 어떤 짓을 하느냐. 여기 있는
델타나 입실론 같은 애들은요, 눈앞에 이 책하고 꽃을 갖다 놔요. 그럼 애기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가가잖아요. 책과 꽃에 손을 대는 순간 전류를 방출시킵니다. 너희 같은 노동자 계급은 책과 꽃을 같이 할 이유가 없어. 이게 조기 교육이에요. 네. 또 조기 교육이 뭐가 있냐면 그 수면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잘 때 스피커에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엄청 행복해요.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고 재생이나 재활용은 악덕이고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여기서 이 세계의 구조가 뭐란 걸 알 수 있죠? 철저한 자본주의.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가 만나서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멋진 신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성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이 사회에서는요, 한 남성이 한 여자를 4개월 이상 만나잖아요. 멍충이 취급을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매일 다른 남성, 다른 여성과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사회에서 가장 얼굴 붉어지고 식구금에 불쾌하고 막 몸소리 쳐지는 단어가 뭐냐? 어머니예요. 아버지, 가족, 임신, 출산, 양육 이런 말을 듣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역겨워하고 막 괴로워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멋진 신세계의 구조가 되고 또 하나 여기가 완벽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태아 시절부터 그렇게 태교를 하고 그리고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알파 계급이 델타를 보잖아요. 막 역겨워합니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맨날 더러운 노동일이나 하고 나 저렇게 태어났으면 나 진짜 난 죽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델타나 입실론이 알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내가 알파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왜요? 내가 알파로 태어났으면 엄청 공부해야 되고 알파는 보통 지도자나 학자거든요. 저 머리 아프게 책 읽어야 되고 토할 것 같아. 진짜 다행이야. 내가 싫어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자기 직업에 너무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나 입실론은요. 더러운 똥구덩이 시궁창에서 노동하는 일에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각각 자기 계급에 만족한다고는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이나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마라는 알약을 줍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소마. 이게 뭐냐면 이 정부에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한테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부작용이 없는 마약인데 보통 이 세계 사람들은 주말에 소마를 한 반 그램 정도 먹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1g 먹잖아요. 그럼 붕 떠요. 1.5g 먹잖아요.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동아시아를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플라잉민 투 더 문을 하고 싶다. 달나라에 가고 싶다. 그럼 2g 먹으면 돼요. 그럼 우주 여행을 합니다. 중독성이 없어요? 월요일 되면 싹 잊어요. 이 소마는 직장에서도 주지만은 길거리에서 그냥 뭐 딸기 아이스크림처럼 만든 소마도 있고 술처럼 이렇게 마시는 소마도 있고 소마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 세상이죠. 그 일 끝나고 이제 소마 하나를 먹습니다. 하나를 먹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본격적인 위락시설에서 즐기게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 가냐? 스크린. 영화를 보러 가요. 지금 우리 영화 어디까지 나왔어요? 4D까지 나왔죠. 여긴 5D에서 6D 정도 됩니다. 이걸 촉감 영화라고 해요. 그걸 그 당시에 썼다고요? 네, 촉감 영화. 남성, 여성이 자유연애를 즐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섹스. 로마부터 우리나라 군부 독재까지 끊임없이 백성들을 통제하고자 했던 그 세계가 완벽히 구현됐고요. 그들에겐 없었던 뭐까지? 소마. 4S네요. 마약까지. 4S죠, 4S. 스포츠, 스크린, 섹스, 소마까지 4S로 세상을 통제하는 이 세계가 바로
멋진 신세계가 되고요. 네. 버나드 마르크스의 계급은 알파 플러스입니다. 알파 중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최고의 알파 플러스예요. 그럼 이 사람 외모가 어떨까요? 잘생겼겠네요. 잘생기고 키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머리만 좋아요. 왜 그래요, 알파인데? 잘못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작업자가 실수로 그 안에 알코올을 쏟았다는 거예요. 에헤이. 소문이에요, 소문. 그래갖고 얘가 말도 안 되게 작고 못생기게 태어난 거죠. 그래갖고 얘가 이제 성격적 결함이 이제 외모로부터 비롯되는데 보통 알파 계급끼리는 서로 자유로운 그 연애 행위를 할 때 오늘 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죄송해요, 싫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다 선남선녀고. 그런데 이 버나드 마르크스는 내가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어이없어하며 나를 경멸하는 듯한 그 여인들의 눈동자, 높은 곳에서 나를 내리깔아보는 그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런 나를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비우는 이런 낮은 계급들의 비웃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미치게 한 거죠. 근데 걔는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았겠다. 완전. 사실 알파인데. 외톨이. 그래서 이 사회에 끊임없는 의문과 반감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버나드 마르크스를 싫어하는데 유독 한 여성만이 관심을 가집니다. 알파인데? 베타예요. 작업장에서 주사 놓는 일을 하는 여자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레니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펜이라는 또 친구가 나오거든요, 여자애가. 근데 펜이가 막 그래요. 야, 쟤 버나드 진짜 자꾸 못생겨서 이상한 애 아니냐? 왜 저러냐? 그러니까 레니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 작은 게 난 귀여운데? 뭐 요즘 말로 따지면 집신도 짝이 있다고. 호감 갖는 여성인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이뻐요. 책 속에서. 그래갖고 버나드가 레니나한테 이제 수줍게 프로포즈 비슷하게 하는 게 뭐냐면 너 나랑 여행 갈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레니나는 수많은 남성들하고 여행을 다닙니다. 휴가 때 뭐 북극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많이 다녔는데 레니나가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야만인 보호구역입니다. 뉴멕시코에 있는데요. 거기는 문명세계와 다른 야만인들이 사는데 놀라지 마세요. 임신을 합니다. 사람이. 믿기지 않겠지만 출산까지. 양육을 하고요. 이 얘기 못 하겠는데 심정 가족. 이런 곳이 야만인. 읽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이런 정말 치욕스럽고 더러운 세상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거기 금지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버나드 마르크스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직업이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거기는 생태나 심리적 여기 버나드 마르크스 이게 통행증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특권 아닙니까? 야, 나 티켓 있는데 나랑 가줄래? 그러니까 레니나가 가뜩이나 뭐 귀엽고 호감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뭐 이제 북극 지겹거든요. 막 그런 뭐 지상 나고는 지겹죠 이제. 모험이죠. 그래 한번 가요. 그래서 둘이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그 여기는 그 부하연구소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이 이제 발급증을 주면서 자기 옛날 얘기를 해줘요. 이봐 버나드, 나도 몇십 년 전에 야만인 보호구역에 갔었지. 근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 내가 그때 린다라는 여자와 그곳에 갔는데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버나드하고 레니나하고 이제 뉴멕시코의 야만인 보호구역을 갔는데 꿈에 부풀었던 레니나는 거기서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다 그냥 까매요. 자기는 처음 봤어요. 파리, 모기, 해충 이런 거 처음 보고요. 집과 집의 담벼락이 썩은 쓰레기더미 너무나 구역질 나는 곳이었어요. 레니나는 괜히 왔다. 빨리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레니나 앞에 운명적인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야만인인데 키가 커. 몸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유창하게 얘기합니다. Where are you from? 영어를 해요. 문명세계 말을 한다니까요. 그럼 이력적이잖아. 당신 누구죠? My name is John. 난 존입니다. 아니 어떻게 영어를 잘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문명세계의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줬습니다. 제 손을 잡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시죠. 그래서 버나드 마르크스랑 레니나를 데리고 존이 어머니한테 데려가요. 그때 레니나가 또 놀래요. 왜? 처음 봤어요. 살찐 사람을 처음 봤어요. 엄청 살이 쪄 있고요.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한 노인이 오는 거예요. 몸에서 낙취가 나고. 그러니까 레니나는
너무 추악한 인간의 모습에 막 주저앉으려고 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막 달려오더니 막 레니나 끌어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운명세계에서 오셨죠? 엄청나게 당신들을 기다렸습니다. 나는요, 린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린다하고 존 같은 경우 문명세계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버나드 마르크스가 이들을 데려가요. 어. 이 문명세계가 완전 뒤집어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실검 1위. 뭐 한 일주일 이상 실검 1위. 이건 전 세계가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스토리가 좋습니다. 30년 전에 사라진 여성, 야만 세상에 살다 수십 년 만에 돌아와. 이게 끄네요. 네, 그냥 헤드라인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대문이 일면 톱이네. 완전 막 슈퍼스타가 됩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는 누구만? 아들 존만 슈퍼스타가 돼요. 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다 기절을 해요. 여기는 아들은 꿈에 그리던 그런 모험의 세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여기는 델타와 입실론을 봤더니 표현이 그래요. 코가 문드러져서 구멍만 뚫려 있는 수십 명의 똑같이 생긴 난쟁이들이 노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아니다. 그리고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존과 레니나는 사랑이 싹틉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가 끌리는데 문화가 다르고 사회와 과정이 달라서 사랑의 표현 방식이 어긋나는 거예요. 레니나는 멋진 신세계의 모습답게 성적 유희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존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와중에 엄마 린다가 죽게 되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막 일탈행위를 벌입니다, 존이.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소마 박스를 뜯어갖고 막 소마 뿌리고 막 당신들 이 약에 지금 속고 있다고. 벗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막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요하니까 위에서 소마가 가스로 축축 뿌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할렐레 해서 사라져요. 그러다가 이제 총통한테 끌려가서 그 세계 지도자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대사가 아주 압권이에요. 총통이 존한테 얘기합니다. 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너 왜 그래? 이 세계 사람들 잘 살고 있어. 이 사람들은 말이야 안정되고 전혀 병을 앓지도 않아.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총통님, 저는요 안락함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합니다. 시를 원합니다. 진정한 위험, 자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를 원합니다. 그래? 너 늙어서 추해지고 성불구가 될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는 권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갈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권리, 그런 걸 요구하는 거야? 예, 저는 그걸 요구합니다. 난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합니다. 불행, 불만족, 제가 그 불평등, 얘기했던 거예요. 불쾌, 사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누릴 권리인데 당신이 뭐라고 이걸 우리에게서 뺐습니까? 이거 인간성 말살 아닙니까? 내가 조은이었네. 내가 조은이었어. 이 소설에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과 엄청난 자본주의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면 그게 전부일까? 불행은 어떡하고? 불행이나 불만족이나 이 더러운 불쾌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인간이 누릴 권리가 아닐까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대화예요. 근데 서로가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떠나야 돼요? 절이 떠나야 돼요? 중이 떠나야 돼요? 중이 떠나야죠. 중이 떠납니다. 존이 떠나요.
나 그냥 간다.